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런가요? American first.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주 공언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겠다. 저는 전쟁이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자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모신 것 같은데 벌써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글쎄요. 올해가 다 갔네요, 벌써. 네. 교수님 혹시 뭐 새해 이제 소망하시는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소망까지는 없고요. 근데 세상이 워낙 달라지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지금까지의 경제학 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다볼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 좀 완성하고 싶어요. 여기 KB 부동산 TV에서도 불러주시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 전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예. 선거 총평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뜻밖이에요. 제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사정을 파악하는 거는 미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네.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 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그런 것들에 의하면 이거는 오히려 해리스가 되었어야 해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조금 더 높았었고, 그런데 너무 뜻밖게도 트럼프가 압승을 했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너무 빨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해주는 거냐면, 그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찍겠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한 거예요. 투표장에선 찍었는데 여론조사할 때는 그런 말들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는 던졌다. 그게 뭐 미국 우선주의에 뭐 마음이 가서 그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발음을 약간 흉내 내자면 American first. American first를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억울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America first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뭐였느냐? 세상의 평화, 세상의 번영을 미국인들이, 우리가 책임을 졌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강대국하고 똑같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일단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경찰 역할을 또 안 하니까 굉장히 또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국지적인 어떤 계속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 또 보고 계신 건가요? 국지적인 분쟁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새 시대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제국주의. 예. 러시아가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지아라든가 뭐 거기에 그 국가 형태를 띠지 않은 다른 별도의 민족들, 이런 거를 계속 가서 혼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소련의 영토, 또 과거 한창 때의 러시아 제국의 영토, 그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간에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은 영토 확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푸틴만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푸틴이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40몇 %로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전쟁을 딱 벌이잖아요. 그러면 지지도가 80, 9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영토 확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민족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독립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야, 너 옛날에 내 영토에 속해 있던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이런 거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가서 회담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중국은 대국이고 너희들은 소국이야. 이게 팩트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꼼짝 말하는 소리는 안 했지만 결국 꼼짝 말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해군력을 얼마나 빨리 증강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보다 해군 함정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미국이 지금 급했으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통화가 조선 협력 좀 잘하자고, 그 얘기는 미국의 조선소가 거의 없는 거와 비슷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너무 실력이 형편없어서. 그러니까 구축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1조 2천억이면 되는데 미국은 10조 원이 들어요.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물론 성능도 좀 다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까지도 그렇게 중국 해군을 신경을 쓸 정도로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거든요. 팽창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거는 중국 몽이거든요. 명나라 때, 당나라 때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벳이라든가 이쪽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동아시아 여기는 이제 미국이 만약에 빠진다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지. 그냥 중국의 실질적인 영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야망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일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가자 지구에 거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를 멈추려고 할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트럼프가 아주 공언을 했잖아요.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겠다. 내가 푸틴하고 얘기하면 끝날 거야. 네. 근데 이게 사실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굉장히 점령을 많이 했잖아요. 그 상태대로 그냥 종전을 하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패전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겠느냐? 전쟁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는 젤렌스키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패배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나토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줄 거냐? 폴란드는 도와줍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위험하거든. 반드시 도와줘요. 그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어떨 거냐?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다만 여기서 전쟁을 멈추게 되면 전쟁 준비를 더 하겠다, 할 거다, 분명히. 지금까지 국력이 상당히 소실이 됐으니까 전쟁 준비를 더 해서 다음 타겟을 노릴 거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럼 서유럽은 어떨 거냐? 이제 여기는 헷갈리겠죠. 예를 들어 독일 같으면 미국이 빠진 자리를 내가 메우려면 이거 돈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망설일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또 영국도 도와주겠는데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 같은 데는 빠질 거고 지금도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나토 국가들이 모두 다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나머지 국가들도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럼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는 전쟁이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6.25 때 한국전쟁. 한국전쟁 전에는 한국인들, 이 남한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일본 사람인지 저쪽 소비에트 그쪽 나라 사람인 건지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가서 서야 되는 사람인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 발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싸우느라고.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생겼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가치는 이런 가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전쟁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반공국가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련 영토였었잖아요. 소련의 핵심 영토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핵무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자탄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원자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야, 저거 러시아한테 넘겨. 미국이 압박을 가한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못 치죠, 여기를. 사실은 원래 미국의 약속은 내가 지켜줄게 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소련 사람인지 아니면 저쪽 서유럽 사람인지 무지하게 헷갈리는 상태였고 국민들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을 토대로 반러시아의 완전히 반러가 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쪽 유럽 쪽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졌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스라엘 상황은 또 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그거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누구든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쟁을 시작한 측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1200명인가를 죽이잖아요. 네. 지금 뭐 4만 명인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거의 학살 수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네타냐후 수상은 그러면 이걸 멈출 거냐? 멈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력은 그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모자 쓰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직업이 기도예요. 경전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나라를 지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구의 한 15% 정도 된대요. 원리주의자들은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독립국가를 인정하고 싶어 하느냐. 전쟁이 끝나려면 독립국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없애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상대방인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레바논이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전투 조직들이 있잖아요. 비정부 전투 조직들, 헤즈볼라니 뭐 후티 반군이니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멈출 생각이 있느냐?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아, 그들도 없나요? 네. 전투 조직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 기반이에요, 전투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두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은 또 멈출 생각이 있느냐? 거기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 답답한 건 누구냐? 미국, 네. 유럽 이런 데들이 답답한 거죠.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도 줘야 되지, 군대도 보내야 되지, 이 해상 운임은 자꾸 오르지.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 네타냐후 불러서 야, 좀 끝내라 라고 분명히 윽박 지를 거예요. 하지만 안 끝낼 겁니다. 아, 네. 무엇보다 또 한반도 전쟁이 가장 극심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역학적인 구도는 어떻게 좀 변해갈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예, 한국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거는 뭐 큰 그림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그림.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줬던 게 뭐냐? 그게 세력 균형이잖아요. 네. 네. 첫 번째 유엔이라고 하는 평화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 5대 강대국이 거기다 들어가 있고 네. 지금까지는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특히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 자리를 러시아가 넘겨받으면서 미국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러시아가 말 안 듣죠. 네.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회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안 러시아는 분명히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동맹 수준의 협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뭔가 일을 일으켰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야, 얘 혼내주자 하고 안건이 올라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죠. 중국도 거의 비슷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이스나 하나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미국이 뭐 한미일 삼각 동맹 비슷한 것도 자기들이 나서서 구성을 하고 호주, 영국 뭐 이런 데하고 또 묶어서 이 태평양을 지키고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빠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내가 군대를 주둔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보다 한 5배는
나한테 돈을 줘야지 일종의 용병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방위비 인상 문제도 우리나라의 시급한 의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배 인상.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아쉽느냐? 우리가 아쉽죠. 야, 5배 내놔 그랬는데 나 못 내놓겠어. 그렇게 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면 28,000명 중에서 100%는 안 빼겠지만 90%는 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거는 협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에요. 병력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지켜주겠는가? 그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상황을 김정은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사고 쳤을 때 러시아는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거고 중국도 크게 반대 안 할 것 같고, 근데 미국이 여기 참전 미지근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최소한 나한테 핵은 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은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남북 채널도 끊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그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을 달래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이제. 네. 그럼 결국 뭐 우리나라의 핵 무장론까지 이렇게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속 미국에 좀 의존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핵무장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참모들 중에는 뭐 한국에 핵무장하면 어때?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미국 한 나라만 눈 감아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 제재를 당할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이란처럼 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렇게 될까 봐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1년 안에 뭐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실험을 하고 나면 또는 핵 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 국제 원자력 기구니 이런 데서 핵 비확산 조약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북한 정도 되면 제재를 받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핵무장을 못한다. 결국 그러면 뭐 방위비 인상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면 좀 저는 될까요? 우리도 거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래. 협상으로. 네.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중국이 빠진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그 세력권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제조 강국입니다. 최고의 인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 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필요한 장치들, 또 미국의 협력사항 이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별로 돈도 안 드는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은 굉장한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만히 있어서는 그거를 누가 찾아오지 않는다. 잘.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제조 인력의 허브가 될 수 있다.